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를 선도할 영재 양성 방안으로 심화정 직무연수 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과 손정우입니다. 일단 AI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AI 시대라는 데서는 도대체 영재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를 열심히 공부하고 AI 개발자가 되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가 시대에 활용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AI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부터 알아야겠죠. AI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거 다 알 거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무슨 로봇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하이 빅스빅 오늘 진주 날씨 어때? 오늘 진주시 상대동은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11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6도이고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곳곳 찬바람에 체감상 더 추운 하루, 초미세먼지도 짙으니 주의하세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AI 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온도계를 볼 필요도 없고 뭐 날씨를 찾으러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AI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 좀 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회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를 좀 이해해야 이 AI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20세기까지는 물질의 시대였다. 물론 지금도 물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지배하고 있으나 물질의 역할,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물질로 인해서 세계적인 부를 쌓고 잘 나가는 나라들, 그러면 어디였느냐? 기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대표적이었죠. 그런 나라들이 물질이었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요즘 잘 나가잖아요. 왜 잘 나갈까? 이것도 역시 이런 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등장하면서 물질은 뭐냐?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물질은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의 구성과 변화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BC 4세기, 7세기, 5세기 뭐 이럴 때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암흑기를 지난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네로 다빈치, 갈레이, 뉴턴, 로버트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일으킨 현상이었어요. 조수 간만의 차, 왜 지구가 돌지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근대 들어오면 그런 물질의 이유가 되는 근원적인 거, 원자, 분자, 핵, 톰슨, 러더포드, 보어 규칙성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원으로부터 물질을 추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석유에서 필요한 가솔린, 등유, 경유, 석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철강석에서 철을 끄집어내고, 그 자원부터 물질 만들어내는 거. 이거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 일본. 그 물질 강국이었죠. 일본이 사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에게 갑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중국이 우리한테 갑질한 사건, 요소수 사건. 이게 다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가 더 잘하는 나라냐? 그러면 우리는 제조 국가였던 거죠. 제조 국가. 제조. 그리고 상품, 마케팅, 제야. 그러니까 제조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이걸로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문명 속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런 가치 사슬 속에서 어디에 종사할 인재들을 길러낼 것인가의 목표가 되었으니까 자원에서 물질 뽑는 거 이거 자연과학이에요. 그 자연과학대가 있는 거고 물질 가지고 제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대입니다. 공대. 공과대학. 제조한 것을 상품화시키는 게 어디입니까? 경영대예요.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대학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다는 거. 우리나라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제조가 많습니다. 이거 공대가 많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자원에서 물질 뽑는 자연과학대. 그 다음 제조 상품 만드는 거 어디입니까? 상품 마케팅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예요? 경영학과예요.
그래서 경영대, 공대, 자연대 이게 대한민국 모든 대학이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호주, 저기 아랍의 국가들 다 자원국가입니다. 물질국가, 독일, 일본, 제조국가, 우리나라, 싱가포르, 상품 마케팅 국가 어디입니까? 홍콩, 뭐 영국, 뭐 금융상품 만들 때죠. 이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게 G2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이게 지배하는 세상이 20세기까지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자원에서 물질을 뽑아낼 때 불순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물질에서 비율이 달라지면 제조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정확하고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과 예측이라는 것이 교육을 지배하고 있어서요. 어떤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설명해야 되고 그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 그게 기본적인 교육이었다는 거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이라는 것은 법칙입니다. 가속도는 힘에 의해 생긴다. 가속도는 힘이 주어지면 생긴다. 라는 법칙을 배웠습니다. 결과가 주어집니다. 1kg 물체가 있는데 5m/s의 가속도가 생겼어요. per 제곱에.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힘을 5N 가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설명과 예상의 학문인 물리학에서 다루는 공부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상은 어떤 건가요? 예상도 마찬가지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웁니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1kg 물체가 있는데 힘을 5N 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물체 가속도는 5m/s 제곱이다. 결국은 설명과 예상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이건 20세기 공부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20세기에 만들어진 대학 입시제도가 뭡니까? 수능 아닙니까? 1993년도 시작됐으니까. 수능 문제가 어떻습니까?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면,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면. 선생님들이 지금 내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예상하시오. 이게 다예요. 그게 바로 20세기 교육, 물질 문명의 시대에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세기는 뭐냐? 문명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라는 존재까지도 알고 그 다음에 지능까지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드웨어, 무생물, 생물 다 알게 됐어요. 그게 지금 짙은 파란색, 저기 남색 부분이죠. 이 녹색 부분, 자, 디지털 시대가 들어왔어요. 가상현실이에요. 몰라요. 데이터가 만드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요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새로운 문명이. 물질 문명 시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문명 시대가 20세기, 21세기 거치면서 나타났고 지금 21세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가상세계가 지배하는 세계로 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새로운 영역이 생긴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AI 시대에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상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제페토라는 거, 뭐 로블록스 들어보셨죠? 작년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되면서 제페토에서 수업한다, 뭐 입학식한다,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만든다, 오징어 게임 만들어졌을 때, 영화 나왔을 때 로블록스에서 그걸 똑같이 하는 뭐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가상세계.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물건도 팔고 옷도 입고 다 합니다. 심지어 학교, 대학도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현장에 쓰고 있는 게더타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2D로 이루어지는 거. 거기서 수업 다른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상세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컴퓨터가 하냐? 그건 너무 약해요. 조금만 더 지식을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물질 문명은 어떤 거였어요? 자원, 물질, 제조, 상품, 마케팅이라는 창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지능화가 되고 요것이 상품화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자원이고 물질이 정보고 제품이 지능화예요. 스마트화가 상품인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돈을 버는 시스템. 요걸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빠져나가 있느냐? 이 디지털 트랜스폼을 내가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화 기술이에요. 이걸 이제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가상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마트 기술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스마트폰이 뭡니까? 바로 현실화돼서 볼 수 있는 건데 똑똑해서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여기서 저쪽 어디 서버인가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얘가 나한테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날씨도 검색하고 AI를 불러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이 많은 것들. 그래서 이걸 스마트 기기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 기술에 뭐가 있느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있어요.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뭐냐? IoT, LBS 기술.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IOB, SNS. IOB는 바이오메트리 이런 워치 같은 데서 뭐 맥박 읽어드리는 거. SNS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 인스타. 인간이 언제 접속했고 사람들이 뭐에 열중하고 유튜브 같은 거 이거 다 데이터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기 1위다, 전 세계 유행했다 다 알아내잖아요. 그 알아낸 게 뭡니까? 바로 정보예요. 네트워크, 클라우드 상에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그 빅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일한 거.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최근에 또 매트릭스 새 영화 나왔잖아요. 예, 뭐 20년 만에 나왔나? 30년 만에 나왔잖아요. 가상세계.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 이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렇게 갈 걸로 보여지고 이런 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이 되는 순간 이제 이걸 지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은 뭘 하겠습니까? 가상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합니다. 물론 아바타가 하는 거죠. 일종의. 하면 그 행위에 예측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맞춤의 서비스를 요구하면 그게 맞춰서 뭘 줘야 돼요. 저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맞추기 위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예측하기 위해서 뭔가 예상을 해야 돼요. 설명과 예상이 이제 물질 시대에 인간이 했어야 될 기능이라면 이제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세기까지 교육은 예상과 설명을 잘 알도록 지식을 열심히 외우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걸 대신할 인공지능이 생겼는데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설명과 예상에 대한 교육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영재교육은 예상과 설명을 열심히 하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스마트화 기술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3D 프린터, AR, VR, 게임, 핀테크, 블록체인 플랫폼 이거 우리 생활 쓰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하고 있잖아요.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정보 관리하고 있고요. 핀테크, 카카오페이로 뭐 송금 보내고 하잖아요. 축의금 보내고. 예. 플랫폼, 우리 비대면하면서 온라인 수업 다 플랫폼에서 했잖아요. 우리 눈에 현실에 와야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AI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문명을 다시 보면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지혜를 만들어내고 마케팅해서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자원에서 물질로 가고 물질에서 제조 가고 제조에서 상품 마케팅까지를 조금씩은 다 배웁니다. 이제 우리 영재교육은 주로 수학과학에서 이루어지니까 수학과학은 주로 뭐였냐면 자원에서 물질, 물질에서 제도 요 부분을 주로 다뤄왔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문명을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한다 그러면 지혜 마케팅은 나중 문제고 조금씩 다루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낼 것인가. 요게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자원에서 물질을 할 때 법칙을 배웠듯이 데이터에서 정보를 끊을 때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가치 부여가 되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누적돼서 지식이 되는 거. 이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건 이래, 아 저건 저래 라고 뭔가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거,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 교육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저는 주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주장에 대한 이야기는 20세기 후반에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학술적인 논문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를 할 때는 뭔가를 관찰하거나 실험을 해서 뭔가의
누적됩니다. 사실들, 이거 데이터죠. 사실들 쌓입니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뭔가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합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예를 가지고서 나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20세기 후반, 이게 사실은 1959년에 툴민이라는 사람이 The Art of Argumentation이라고 해서 논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주장이 전 등장했다 봐요. 1960년대 초반 어떤 상황입니까? 스푸트니크 사건 이후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열심히 지식을 배우자, 설명과 예상을 하자, 이 시대였는데 이때 주장을 예시했는데 안 먹혔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STS 교육이 등장하고 스팀 교육이 등장하면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하면서 제 주장이 중요해진 거거든요. 이때만 해도 우리 영재 교육도 받아들이면서 프로젝트 뭐 과제 연구를 할 때 역시 이 구조였어요. 어떤 데이터 사실로부터 알고 있는 설명과 원리를 통해서 예를 가져와서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실험 보고서 쓰고 논문 쓰는 형태였는데 지금 21세기에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주장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필부터 하는 거죠. 사실은 20세기에는 사람들이 맨 끝에 가서 주장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장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설명 원리 예시를 이때 듭니다. 리전이죠. 예도 듭니다. 그러니까 리전과 이그젬플, 이게 리전이고 이게 이그젬플이죠. 이거 그대로 합니다. 주장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예제 속에 넣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적용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 방법 제안이라는 부분이 바로 가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급자를 따면 opinion, reason, example, offer니까 따르면 오레오가 되는 거예요. 오레오. 오레오 법칙. 그래서 이걸 오레오 법칙이라고 그래요. 악급자를 따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업을 할 때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업했던 거 정통적인 과학 수업 생각해보면 학생들한테 뭘 나눠주고자 경험해봐라. 그리고 이런 이론이 있다. 이런 예도 생활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뭐다. 이랬다면 지금은 뭐라고 알려주고 그 요거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서 실험해보고 예를 들어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실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교육의 이 지향점이 조금 바뀌었다. 이때는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쪽이었다면 이렇게 바뀌었다. 물론 이 둘 다를 다 섞어 써야 됩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거지 둘 다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둘 다 주장 교육이고 21세기에 필요한 거고 등장 시기가 달랐다라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AI 교육에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AI 시대에서 영재 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을 물어볼 때 AI 스피커 쓰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AI가 교육에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먼저 봐야겠죠. AI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AI를 익히고 배우자.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소양 교육과 활용 교육. 소양이라는 것은 그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알고리즘 개념 원리, 이건 이제 컴퓨터 과학 할 쪽으로 가는 쪽이죠. 그 다음에 AI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교육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 해결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양 교육은 기반 교육, 이해 교육이 생기고 활용 교육은 실생활 문제에 문제 해결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컴퓨터 과학 교육 학회에서 제시한 안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AI 융합 교육대학원이라고 지금 선생님들 대상으로 AI를 교육에 넣기 위해서 해보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AI 융합 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이 소양 교육과 활용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데는 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둘 다를 균형 잡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대학 AI 융합 교육은 아마 반반 정도 지금 넣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요거를 희망해서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요거를 희망해 오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다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공계는 이쪽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럴 거고요. 인문사회계는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AI에 대한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재교육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활용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선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양교육은 컴퓨터 과학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정보과학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리나 과학에서도 소양교육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도 물리 실험에서도 코딩 했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발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그러면 교육에 현실화되어 있는 게 뭐냐? 있어요. 이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차단해서 만들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교과서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급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미래의 사회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했던 소양교육과 활용교육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기술 교육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 여기서 이제 AI보다 뛰어난 인간 능력을 소통과 협업, 공감, 행간 의미 파악.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상호작용이라든가 사회성 분야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더 뛰어날 거고 AI는 만들어지고 나면 이 데이터 처리 기계 학습은 AI가 더 잘할 거니까 인간에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럼 목차 한번 볼까요? 이 교과서는요. 구글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교과서 치면 한국과학창의단은 홈페이지에 있다고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받으면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개요, 지능정보의 사회.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인공지능과 데이터 이 부분들은 이제 소양 교육이죠. 예. 이게 교과서다 보니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처음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보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수업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뭐 멋있는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어떻게 되는 활용할 수 있느냐니까 따지고 보면 이 교과서 갖고 영재교육 쓰겠다. 정보과학이 아니다 그러면 이 4단원, 1단원 정도 갖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보과학에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 2단원, 3단원 정도 갖고 이 내용 가지고 수업을 구상하셔도 되는 거죠. 이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AI보다 뛰어난 인간 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될 것이냐. 수평적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는 절대 AI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결국 사회성 문제예요. 결국은 모두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망, 사람들끼리 연결하고 신뢰를 지키고 규칙 지키고 수업 중 질의 응답하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거. 사실 AI가 지배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서 결국 인간을 없애자라고 결정 내린 그런 암울한 미래를 다룬 영화들 많잖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렇고요. 또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알리사라는 슈퍼 인공지능이 결국은 좀비를 양성해서 인간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매트릭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공감이 안 되니까 인간이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맞아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보면 결국 그 터미네이터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런 인공지능들이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야. 결정을 내리버리잖아요.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린 거잖아요. 결국은 AI보다 뛰어난 인간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와 공정, 규칙 이런 부분들을 강조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공감, 특히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이유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계를 뛰어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시대. 그래서 수업이 토론, 협력적 문제 해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교사가 강의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모둠끼리 상호 평가하고 다른 모둠 상호 피드백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평적 수업, 프로젝트 학습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되면 당장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거. 자, 형태는 어떤 건지 알겠어요. 모둠 협업을 통해서 모둠 활동한다 했을 때 우리가 수업을 다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정보, 지식 요것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교육에서 나머지 뒷부분은 뭐 고등교육 이상에서 할 거니까. 그럼 빅데이터 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게 겟마인드라는 사이트예요. 겟마인드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 뭐 지금 안 눌러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화면에 안 뜰 것 같아서 안 눌러볼 텐데 눌러보면 이와 같이 통계치가 나와요. 이 겟마인드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팩트 폴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 이분 돌아가셨는데 구글 검색하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뭐 스웨덴의 비영리 기관이고 의사인데 아프리카 지역에 갔다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 아프리카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 발전이 얼마나 늦게 가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유엔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만든 게 겟마인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수백 년간 지닌 조사에서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관한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서도 있고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 컴퓨터에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겟마인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현재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빅데이터가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를 다루는 공용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전문가들이 사업할 때 필요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쉽게 돼 있는 거 교육적 활동으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차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 보이고 뭐 교통량, 에너지량, 교육 수준, 뭐 GDP, 뭐 사회과, 영어과, 그다음에 뭐 단어 검색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가 엄청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학습 자료 만드는 거 좀 꼭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과학 관련된 데이터 있고요. 사회 관련된 데이터 있고 다 그다음에 문해력에 관한 것도 있어요. 얼마나 문맹률이 있느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겟마인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는 말도 있죠. 이거 제가 구글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틈새를 조심해라. 그래서 생각과 실제 차이를 극복하자라는 의미 있고 이 팩트 폴리스를 책이랑 읽어보면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도가 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아마 한스 로슬링의 자녀고 딸이고 딸의 사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운영하는 재단인데 그래도 비영리 기관이고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업 자료를 개발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분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저 이거 어스 룰 스쿨입니다. 제가 요즘 태풍 온다, 날씨 본다 이럴 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가보면요 써 있잖아요. 전 세계 날씨상 슈퍼컴퓨터 예보 3시간마다 업데이트. 지금 저기서 사이트 눌러서 들어가면 바로 실시간으로 마우스 움직여가면서 확대, 축소,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면 뭐 해수 변화, 뭐 온도, 뭐 그다음 이게 왜 떴었냐면 미세먼지 할 때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온갖 정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데이터 이게 미국 기상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유럽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끌고 모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도 현재 어디 생기는지도 볼 수 있고 전 세계 일기예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기예보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름의 이동 변화, 전선의 형성, 그러니까 지구과학 같은 데서 충분히 환경 문제 다룰 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들어내고 가치 부여하는 이런 수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트윈 국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보가 제공하는데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이 지하망에 뭐 도로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과학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사회과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이 현재 많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AI 활용 교육에서 AI를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이런 것도 수업 활동으로 활용 교육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만들자 하는 교육이 하자는 건 아니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업의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옛날처럼 야 니네끼리 접속해서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교수자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인터넷에 공개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별 콘텐츠 DB가 막 쌓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수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세우는 거. 사실 이번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자동 생성은 아니지만 LMS라는 걸 통해서 내가 5분 처음 도입은 뭘 한다, 출석을 부른다, 나중에 뭘 한다. 이걸 머릿속에 구상을 해갖고 이때 영상을 보는데 이때 뭘 한다 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생성되도록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기능으로 만들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는 본인이 수동적으로 했고 또 수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버튼 몇 번만으로 자동으로 구성되도록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이런 게 되면 요 컨텐츠 안에 이제 VR, AR, 뭐 인공지능 데이터,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험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실험은 역시 AI를 바탕으로 빅데이터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들. 우리나라는 없지만 현재 해외에서 만들어져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랩스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VR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가 보시면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이 랩스터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해보시면 이렇게 이 뒤집어 쓰고 가면 손가락 나오죠. 이게 VR 손가락 나오죠. 만지고 들어가서 실험기구 만지고 다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실험이란 거는 실제로 만지는 게 중요하지만 온라인 시대가 됐고 멀리 있고 기능을 익히는 데서는 VR이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대학에서도 항공 관련된 무슨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실습하려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떨어뜨리다가 잘못 딱 턴하면 깨지면 뭐 몇십만 원 수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VR에서 놓았다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실험을 대체할 수 없지만 이것도 모든 실험을 대체한 건 아니에요. 어, 지식을 쌓거나 기능을 익히는 데서는 뭐 문제 없다라는 것들만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가상 실험실이 이게 코로나 이전에 시작됐는데 코로나 되면서 활성화된 거죠. 비하인드 랩스라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 엄청나게 방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화학 실험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화학 실험할 때 보세요. 뭘 섞어갖고 뭘 만들면 폭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테스트할 때 굉장히 좋게 돼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한글화가 되고 들어오게 되겠죠.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래서 이런 것 좀은 한번 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 돼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그 부분들을 애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걸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연습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러닝 강의라 일부러 캡처해서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영상을 멈추고 클릭하셔갖고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랩스타 치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그래서 많은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교육 환경이 바뀌어지겠죠. 지금 현재 지능형 과학교실, 지능형 과학실 만들어지고 있죠. 지능형 과학실은 창의화평 과학실에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가자는 거고,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능형 과학실을 지금 이제 21년도에 오픈합니다. 만들었고 내년 1월, 2월 오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창의화평 과학실, 지능형 과학실이 원래 기존은 프로젝트를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환경 개선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과학실로만 갔죠.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 교실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주로 할 때는 온라인과 연동되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상 실험도 하고 평가도 받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보수 작성도 하고. 사실 이번에 지능형 과학실 내년에 오픈된 거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는데 이런 기능들을 넣었고 또 다른 학교 것끼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큽니다.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수업 자료도 있고 또 이런 데이터 저장도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능형 과학실로 그 개발이 완성되어 간다니까 내년쯤 되면 이 지능형 과학실 온 연수가 열릴 거고 미리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해보시면 수업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능형 과학실 선도학교라든가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 학교에서는 과학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이걸 쓰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 요 공간은요. 현재 전국에는 없어요. 디지털 메이커실이라는 개념을 근데 사실 메이커실 그러면 3D 프린트 갖고 뭘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3D 프린트가 요즘 유해성이 강하다. 화학 물질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건 스마트화된 물건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AI는 스마트화된 저 구조물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디지털화된 구조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메이커실은 바로 디지털화된 산물을 만들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낸 거고, 저희 대학에서 만들고 있어요. 목표는 내년 3월에 오픈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메이커실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떤 관점에서 이걸 하고 있는가. 입구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뭐 이게 이제 똑같아요. 지능형 과학실, 창의화평 과학처럼 4분할 돼 있고요. 데이터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영상 제작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스마트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VR, AR 체험존이에요.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코딩한다거나 뭔가 IoT 실험을 한다든가 아두이노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고 그 옆에 가서 인포메이션 존에 가서는 인포메이션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서로 토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고 그 가치 있는 정보를 영상 제작이나 VR 코딩을 통해서 저렇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구성은 끝났고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교수법도 새롭게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물리적 공간이고요. 실제로 이런 디지털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그것을 축적할 또 다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요거 공사가 끝난과 동시에 장비가 들어가면서 실제 돌아갈 때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킬 건지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하기 어렵고 대학 단위에서는 이제 고등교육 혁신으로서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너무 길죠? 예, 그래 좀 땡겨 볼게요. 예. 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랩 메이커시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메이커라면 3D 프린트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써서 넣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메이커, 정보 메이커, 지능화 구역, 스마트화 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모니터링 장비, 미러링 장비, AR, VR, 뭐 컴퓨터, 아두이노 뭐 다 들어갑니다. 영상 제작까지, 편집까지. 비용은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공간도 크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구성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텔의 비용도 빠지겠죠. 한 2억 얼마 정도. 그 중에 한 장비비가 한 6천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요. 요게 괜찮고 시너지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지능형 과학실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서 도전적으로 경상국립대가 전국 최초로 만들고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애들 길러야 될 것이냐라는데 결국은 기존의 이런 탐구 수업, 현재 영재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기반 학습, 나아가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프로젝트 과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탐구 유형을 어느 걸 더 초점을 둬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기존의 물질 시대는 이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AI 시대는 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인 문제 기반 요 PBL을 지금 현재 대유행을 시켰고 영재 교육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죠. 이유는 딱 중간에 있으니까 탐구도 해볼 수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일이죠. 문제 기반 학습과 창의적 문제 해결의 차이점은 문제 기반은 어느 정도 문제가 주어져 있고 뒷부분이 좀 열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은 처음부터 문제를 설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부분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잡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만들고 가치 부여하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지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수업은 정해진 교육과정의 지식을 중심하는 강의 중심이었고 교과서 개념 지식 중심이었다면은 새로운 수업은 디지털과 결합한 실생활 적용하는 경험이 돼야 되고 디지털 탐구 도구나 데이터 플랫폼이 중심이 돼야 돼요. 데이터 플랫폼은 아까 나왔던 겟마인드라든가 어스 룰스쿨 뭐 많습니다. 현재 훨씬 더 많거든요. 걔네들은 19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유행했다는 거고 이미 코로나 시제 이전에 나왔던 거고 현재는 더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수업을 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 플랫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새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지털 탐구 도구는 것은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패드도 되겠죠. 심지어 센스도 되고요. 뭐 컴퓨터도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디지털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탐구 도구들 범위를 넓혀놨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실시간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미 있는 빅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수업들이 가능할까? 이미 만들어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기 보여드리시 실시간 데이터를 만드는 거, 센스 이용하는 거, 실시간 데이터 공유하는 거, 인터넷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 빅데이터 가져오는 거,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수업들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미 이런 것들이 자료집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급이에요. 실시간 데이터 쉬워요. 센스 많잖아요. 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치 뜨는 것도 있고 요즘 모바일 폰에 이 센서랑 연결해서 데이터 누적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데 보시면 생명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런 데서 썼다는 거예요. 과학탐구 실험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생성. 이건 이제 아두이노
를 이용해서 물리 수업이었겠죠. 여기 보시면 내용 자체가 어디 거냐면은 적외선 센스를 이용해서 플러그 상수. 이건 좀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제 약간 과학고에서 쓸 수 있는 플랑크 상수 채증 실험을 이런 장비를 이용할 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 시계 이용하는 거. 엔탈피 화학 회용. 뭐 이런 것도 웨어러블 장치 갖고 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 생성해 가는 거죠. 이것도 실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거죠.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 지금 측정했어요. 아까 요 있죠. 어스 룰스쿨 같은 거.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시간 데이터니까 어스 룰스쿨은. 겟마인드는 이미 누적된 데이터고. 예. 그거 이용해서 지금 이것도 보면 바람의 관측이니까 지구과학에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딩할 수 있는 거. 마이크로비트. 이거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죠. 마이크로비트.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센스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작하고 뭘 측정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데이터 기반 탐구 사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코딩 기반. 그러니까 이게 아까 탐구 PBL, CPS가 있었는데 PBL, CPS는 AI를 활용한 쪽이 좀 더 강했다 그러면 탐구 부분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들거나 할 때 코딩이라든가 직접적인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어서 기존의 탐구와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될 때 PBL과 CPS, 데이터 기반 PBL, 데이터 기반 CPS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와 같은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거나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을 받아서 과제했고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거 아마 과학고에서 이거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학 교수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거 국가인공위성센터 홈페이지 접근해갖고 통합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런 한반도 기후변화 따져보는, 이거 지구과학에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생물정보학이죠. 요즘 뭐 코로나 사태도 많고 하듯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이것도 코로나 사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NCBI라고 돼 있네요. 메가X 이런 데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요 전공자들이 이미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자료 활용한다고 했고, 아마 이것도 아마 과학고에서 만든 학습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고 애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수업을 전환시키는 노력들이 있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역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결국은 이런 AI를 좀 다룰 줄 아는 그러니까 소양 능력이 뛰어난 정보과학 선생님이나 이쪽 선생님 또는 이제 인대 관심이 많은 과학 선생님, 이놈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는 게 AI 시대의 영재 교육 방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